언젠가 한 대기업에서 이런 채용 광고를 냈대요. 학교를 가다가 무작정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 시계를 고치다가 고장내 본 적이 있는가?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사본 적이 있습니까? 비 오는 수요일에 장미를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상의 낭만을 즐길 줄 아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삶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가끔 꽃을 사고 무작정 여행도 떠나고 좋은 음악도 듣는 게 마음을 살찌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10월 9일)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예요. 한글날 아침 편안하게 맞고 계십니까? 오늘 첫 곡은 마이클 호페의 Waiting for You 였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지만은 쉬는 날이기도 해서 일상의 낭만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복되는 삶에서 마음도 공허해지고 기계부품처럼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간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주는 거죠. 거창한 그 무언가여도 좋겠고요. 소소한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살찌우는 시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처럼 일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은 저와 만나실 수 있어요. 기다란 얼굴과 동그란 안경테, 몽롱해 보이는 눈동자.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게 되고 신비로운 명상가이거나 격렬한 반전 운동가로 기리게 되는 건 비틀즈의 멤버로가 아니라 한 명의 위대한 솔로 아티스트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존 레넌 얘기입니다. 만나보시죠. (1940년 10월 9일) 존 레넌은 영국 리버풀에서 뱃사람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한량이었고 남편과 별거 상태였던 어머니는 존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양육을 이모에게 넘겼죠. 그리고 그가 17살 때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이 때문에 존은 평생 마더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은 팬들이 마땅찮아했던 드래곤 레이디 오노 요코와의 마치 주문에 씌인 듯한 관계를 푸는 키워드기도 하죠. 존은 어려서부터 자의식이 강했습니다. 채 10살도 되기 전에 스스로 불우한 천재라는 좌절감에 빠져들었고 음악을 하면서부터는 약물 중독으로 죽은 엘비스와 미쳐버린 고흐의 망령에 시달렸죠. 그런 존과 폴 맥카트니의 불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폴 역시 리버풀의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지만 존이 끝까지 노동자 계급의 직설화법을 지켜나간 반면에 폴은 제도권의 품에 안겼습니다.
존은 비틀즈의 성공에도 숨막혀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자마자 녹이 슬고 말았습니다. 우린 우리를 죽여버리고 성공했던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고 국가도 종교도 없고 탐욕도 소유도 없는 세상을 그렸던 이상주의적 몽상가 존 레넌은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꿈꿨습니다. 존 레넌의 이매진 들으셨어요. 존 레넌이 비틀즈와 결별한 것은 1969년이었죠. 레넌이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예수보다 유명하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탓에 비틀즈가 잠시 활동을 중단한 시기였습니다. 이후 레논은 오노 요코를 만났고 반전 운동가로 변신을 합니다. 이매진과 파워 투 더 피플 등의 명곡이 이때 탄생하죠. 팬들은 레논에게 뛰어난 음악인이자 평화를 사랑한 이상주의자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제의 오늘은 올리버상과 토니상을 휩쓸면서 20년 넘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영국 초연이 있었던 날인데요. 만나보시죠.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 위 여가수를 짝사랑하는 어둠 속의 남자. 1910년 프랑스 작가 가스통 루르가 발표한 오페라 유령은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로 공포와 긴장감을 자극하는 추리 스릴러였습니다. 노란 방의 비밀 등 추리 서술로 이름을 떨친 루르는 기자 출신답게 파리 오페라 극장의 화려한 내부와 미로 같은 지하 수로를 철저히 답사했고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과 샹들리에 추락 등 사건들로 얘기를 생동감 있게 꾸몄습니다. 1925년 처음 무성영화로 만들어질 당시에는 유령의 외모가 괴물에 가까웠을 만큼 공포적인 요소가 강화됐다고 합니다. 살인까지 불사하는 유령을 무섭지만은 미워할 수 없는 주인공으로 다듬은 건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였습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와 에비타, 캐츠 등의 히트 이후 새로운 뮤지컬을 찾던 로이드 웨버는 원작 소설에서 낭만적 요소를 뽑아냅니다. 첫 번째 작사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작사가가 수차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뮤지컬은 1986년 10월 9일 런던 웨스트엔드의 허 마제스티 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립니다. 주인공들은 로이드 웨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들과 극중에 삽입된 오페라를 함께 소화해야 했죠. 여주인공 크리스틴 역을 맡은 배우는 로이드 웨버의 두 번째 부인인 사라 브라이트만이었습니다.
캐츠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단역을 맡았던 그는 오페라 유령을 통해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신비로운 음색의 신데렐라로 떠올랐죠. 유령 에릭 역을 맡은 40대 중년의 마이클 크로포드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극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1988년 1월 뉴욕 맨하튼 조연에서도 매진 사례를 불러왔습니다. Forget these wide-eyed fears. I'm here. Nothing can harm you. 사라 브라이트만과 스티브 바톤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All I Ask of You. 오페라 유령 OST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뉴욕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웠죠. 1992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귀를 받은 로이드 웨버는 오페라 유령 이후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지는 못했지만 암 치료 중에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새벽 5시 국민TV 라디오 방송 시작과 함께 만나는 첫 시간 듣고 계세요. 자유마초님께서 오셨네요. 처음 출석합니다. 퓨어님께서 새벽에 듣는 음악이 너무 좋네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듣기는 근데 전곡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요. 제가 선곡표를 올려놓거든요. 만약에 음악이 궁금하시면 선곡표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퓨어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은 한글날이죠.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 날이 그 시초고요. 1928년 한글날로 개칭이 됐습니다. 광복 후에 양력 10월 9일로 확정이 되고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역사 속 오늘 한글날에 대한 얘기 들어보시죠. 한글은 위대한 문자죠. 창제자의 백성 사랑이나 문화적 자주사상은 둘째치고 문자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세계의 언어 석학들이 칭찬의 말을 쏟아냅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언어학 교수인 로버트 램지 박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 강연에서 한글을 세계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대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제임스 맥콜리 교수가 생전에 보여준 한글 사랑은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1999년 작고한 그분은 생전에 매년 10월 9일이면은 자신의 강의를 휴강하고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사람들에게 세계의 위대한 유산이 탄생한 날을 찬양하고 휴일로 기념하는 것은 언어학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유네스코가 문명 퇴치에 뛰어난 공적을 쌓은 사람이나 단체에 세종대왕상을 수여한다는 사실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이 세종대왕 문해상인 이 상은요,
1989년 6월 21일 제정된 후 이듬해부터 매년 9월 8일 문명퇴치의 날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글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세종대왕만은 아니지요. 1988년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었던 이찬지는 컴퓨터 연구회 후배들과 함께 토종 문서 작업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듭니다. 이들은 이듬해 4월 아래아 한글 1.0을 내놓죠. 외국 프로그램을 우리말로 옮겨놓은 수준의 삼보 보석글이나 금성의 하나워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0판의 인기는 이듬해 10월 9일 한글과 컴퓨터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992년 내놓은 2.0판은 2달 동안 3만 개가 팔렸고요. 시장 점유율이 80%를 뛰어넘으면서 창업 3년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5판은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타임캡슐에 들어가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비에바흐의 노래 삼바 사하바 들으셨습니다. 이 새벽 깨어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듣고 계세요. 영국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은 영국인들에게 런던의 중심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인에겐 건축물 이상의 가치와 상징성을 지녀왔는데 역사 속 오늘 독일이 세인트폴 성당을 공습합니다. 세인트폴 성당이 처음 지어진 것은 604년. 바이킹족에 파괴되거나 화재로 불타서 다시 짓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의 디아나, 그러니까 달의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의 성당은 1666년 런던 대화재로 불탄 뒤에 건축가 크리스토퍼 랜경이 1675년부터 35년간 공사한 끝에 1710년에 완공이 된 것이죠. 바티칸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지하 납골당에는 허레이쇼 넬슨 제독과 아서 윌즐리 웰링턴 공작을 비롯한 영국의 영웅들이 묻혀 있고요. 1981년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유서 깊은 세인트폴 성당은 영국이 가진 불굴의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1940년 여름에 프랑스를 점령한 뒤에 곧바로 영국과의 전면 전쟁에 나서 런던 대공습을 시작합니다. 영국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앞서서 대대적인 폭격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매일 밤 평균 200대의 독일군 폭격기가 영국 해협을 건너와 런던을 공습했는데요. 4만 3천 명이 사망했고 100만여 채의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죠. 당시 영국인들은
포연 속에 꿋꿋이 서 있는 세인트 볼 성당을 바라보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폭격이 완전히 비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0년 10월 9일 밤, 독일의 폭격기가 떨어뜨린 폭탄 한 발이 세인트 볼 성당의 도움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성당 중앙에 있던 제단이 박살이 났죠. 하지만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주변에 많은 역사적 건물이 산산조각 나는 와중에도 성당은 건재했습니다. 성당의 보호를 책임진 시민방위대는 성당 지붕에 불발탄이 떨어지자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고 이를 제거하기도 했죠. 이렇게 살아남은 세인트 볼 성당은 1944년 8월 연합군이 파리를 수복하자 축하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1945년 5월 마침내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을 때는 3만 5천여 명이 참석한 종전 기념 예배가 열렸다고 하네요. 띄워드린 곡은 조르제 드렉슬러의 알로트루 라도 델 리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OST 가운데서 들으셨습니다. 페어 팔레타이님께서 어제 체게바라 얘기 전해드렸더니 문득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하시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OST 가운데서 한 곡 담아봤습니다. 세인트 볼 성당은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영국 역사의 굵직한 이벤트가 치러진 장소로서도 주목을 받아왔죠. 지난 1965년에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있었고요. 1981년에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대처 전 총리의 장례식도 이곳에서 치러졌는데요. 세인트 볼 성당을 무대로 첨예한 사회 갈등이 표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이른바 반월가 시위대는 성당 주위에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국민TV 라디오 홈페이지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전생과 윤회, 업. 동양에서는 순환적 세계관이 우세한데 서양은 좀 달랐지요. 기독교적 전통에서 환생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믿음은 교회와 국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는데요. 이런 사회에서 예언가를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미국의 예언가인 에드거 케이시 만나보시죠. 미국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사람 에드거 케이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은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봤다고 했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10년 10월 9일 뉴욕타임즈가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최면 상태에서 의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그에 대한 기사를 싣자 미국 전역은 들끓었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비판을 쏟아냈지만 수천 명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K씨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01년부터 1944년까지 43년간 14,000명의 전생을 읽고 알려줬고요. 그들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성과 과학적 분석이 지배했던 20세기에 예언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은 그는 미래를 얘기했죠. K씨의 예언은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렸습니다. 그는 현재의 경향과 추세로 미래를 예언할 수 있지만 때로 그 경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틀린 예언만 입에 올렸습니다. 중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뀐다느니, 일본 열도가 곧 침몰한다느니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었죠. 괴로운 사람이 많았던 것일까요? 합리성의 시대에 K씨가 쓴 책은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1980년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서 4명 가운데 1명이 환생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식 가치와 문화를 배격하는 뉴에이지 운동도 K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고 있는 그것이고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짓고 있는 그것이다. 과거야 어쩔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보이즈 투 맨의 예스터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예원 서현맘님께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던 남편이 오후 출근으로 바뀌셨군요.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지만 일어나 들으려고 여전히 알람을 5시로 맞춰놨습니다. 나지막한 편안한 목소리에 재밌는 방송 내용까지 좋아요 하셨는데 일어나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좋은 방송 만들어서 들려드릴게요. 오달고전님께서 출첵합니다. 퇴근하고 일어나 듣고 자려고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새벽 4시 59분에 먼저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우리 마눌님이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고 싶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선희의 인연 정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한글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새벽 5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